네, 반갑습니다, 학부모님들. 오늘부터 제가 고입 입시 설명회를 담당해서 진행하게 될 마이클래스 영어학원장 김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오늘 고입 입시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내용들을 제가 어머니, 아버님에게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할까, 뭐가 우선시 되어야 할까를 진짜 되게 깊게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일단 어쨌든 2009년생부터 저희가 고교학점제로 바뀐다 이런 내용은 아마 매스컴이나 학교에서 많이들 설명을 하고 있으니 기본적인 내용들은 아마 어느 정도는 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일반적인 내용에서 그럼 우리가 어떤 의미를 뽑아내야 되는지, 그럼 대체 우리 아이는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비를 시켜야 할까를 제가 중점적으로 지금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은 2024년입니다. 근데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자기의 시간 인식을 2024년으로 하고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스스로 2025년에 자기가 어떤 걸 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스스로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대비가 되어야 할 거고요. 그리고 2027년이면 아이들이 고3이 됩니다. 그럼 2027년에 결국 지금 2025년에 하려는 이 의사결정은 결국 대학교를 잘 가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것을 저희가 인식하고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자리에 한데 모여서 결국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어떤 게 더 아이들한테 좋을까라는 걸 고민하는 건 결국 아이들이 2028년에 대학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8년에 대학생이 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이 본인이 원하거나 좋은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훌륭한 성적을 얻는 게 제일 우선시 돼야겠죠. 근데 성적만 좋다고 해서 좋은 대학을 갈 수는 없습니다. 성적에 뒷받침되어야 하는 게 전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략은 그럼 대체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한테 대비시켜 줄 수 있을까? 그걸 제가 초점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로 저희는 2024년에 있지만 아이들은 2027년과 2028년이 본인이 어떠한 한 해를 살고 있을지가 중심적으로 잡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인트로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나씩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면서 2009년생들 사이 그리고 2009년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애들이 이제 고교학점제 1세대라고 하는데, 그리고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진행되는 교육제도라고 하는데 처음인데 아직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으면 그럼 저희는 그런 약점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1세대는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대학교를 진학을 했으니까, 저는 사실 일산대진고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2011년에 제가 졸업을 했을 때 사실 아쉽게도 저는 고3 때 학업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재수를 해서 서울에 있는 경영대학을 간 케이스인데요. 일단은 저는 제 그 미적분을 배우지 않은 마지막 7차 교육과정 세대예요. 그래서 저희 막 교훈 같은 게 대진고 보면 뭐 미적미적하다, 미적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로 교훈을 잡고 그랬는데, 저는 아쉽게 고3 때 대학 입학에 실패했기 때문에 저는 애석하게 미적분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미적분을 배워버렸으니까 저는 교육 그 제도가 완전 변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대들한테는 늘 기회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럼 그 기회는 용기 있는 놈이 먼저 먹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럼 그 용기를 어떻게 내는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오늘 큰 범주는요, 그러니까 대학을 결국 어떻게 갈 수 있냐, 이걸 제가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럼 고교학점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회를 삼는다라고 했는데, 그럼 대체 그 기회가 뭐냐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일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일산 학교들은 그 고교학점제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어서 어디를 보내야 하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째, 그러니까 결국 대학 입학이 뭐냐라는 건데, 만약 여기 학부모님들 중에서 대학교를 보내보신 학부모님이라면 아시겠지만, 일단 대학 입학이 특히 인서울대학은 정말 쉽지가 않고요. 특히 제가 종합전형 같은 거는 그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자소서 첨삭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씩은 도와주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일산에서 입학하기란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입학의 본질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서울대를 보낸 전국의 고등학교를 탑 100으로 나눴을 때 탑 10에 드는 학교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학교 유형에 그 어디에도 일반고는 없습니다. 다 전사고고요. 그 다음에 광역자사고, 그 다음에 영재학교, 그 다음에 외고, 이렇게 있습니다. 과학고랑 이런 데는 좀 카이스트나 이쪽으로 빠진 애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과학고는 좀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아이가 서울대를 가는 게, 그리고 아이가 서울대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이가 특목고를 가는 게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왜냐면 특목고를 가야 서울대를 갈 확률이
산술적으로 누가 봐도 가장 높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지금 영재학교, 자사고, 국제고, 외고, 과학고 다 보시면 지금 일단 영재학교랑 자사고, 특히 고양국제고가 있는 이 국제고는 탑10에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외국어고랑 그다음에 과학고도 이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이 학교들이 즉 44개를 차지하고 있어요. 100개에서. 그러니까 특목고 그리고 전사고를 가는 게 압도적으로 진학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특목고가 왜 입시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냐면요. 일단 첫째, 일반고에서 들을 수 없는 과목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외고를 가면 스페인어를 배우고 프랑스어를 배우고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뭐 고급 수학을 배운다든가 뭐 인공지능과 관련된 수학을 배운다든가 그러니까 전사고랑 특목고는 이런 특정 분야에 있어서 좀 전문 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기부에 들어가는 세부 특기사항이 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일단 무엇보다 특히 여기 뒤에 있는 고양국제고만 하더라도 고양국제고 학생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한 학기에 수행하게 되는 수행평가, 대외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세부 특기사항에 기재할 내용도 너무나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든가 이런데 뭐 로봇 대회를 나갔다든가 무슨 경진 대회를 나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니까 일반고 애들이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계적인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생기부가 좀 더 다채롭고 독특하고 개성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 저는 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아이들이 결국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열심히 하는데 나도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경쟁적인 분위기가 기본적으로 이런 특목고에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개 때문에 절대적으로 특목고한테 일반고가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기부를 좀 제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부분은요, 경기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일반고 학생들이 기재되는 내용인데 이걸 그냥 간략하게만 보더라도 학과가 있는 대학교를 선별하고 입시 전형을 분석하였으며 커리어넷 및 인터넷 조사를 통해 최신 정보를 얻으면서 미래를 꿈꾸며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준비함. 이거를 거의 대부분의 일반고 학생들이 써 있어요. 일사는 뭐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커리어넷 가가지고 인터넷 조사했다는 건 그냥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생기부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반고의 창의적 체험활동 기본적으로 써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육청에서 하달되는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붙여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특목고를 보시면요. 이거는 아마 서울과학고였나 그 학생 거였는데 이산화탄소 센서와 산소 센서 그리고 MBL 장치 및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식물의 광합성량을 이거 심지어 과학 세부 특기 사항도 아니에요.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그 기록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아리에서 자기가 뭘 했는지를 이렇게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명시를 해주니 일반고에서 써있는 이 창의적 체험 활동이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개략적이고 추상적으로 써있죠. 아이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준비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설명해버려요. 근데 특목고 같은 경우는 어떠한 체계적인 계획과 준비를 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어떤 유명한 강사의 강연을 듣고 토론이나 토의를 했다던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는 반면 일반고는 이제 대충 던지고요. 특히 이 영어 회화에 써있는 이거는요. 제가 일산에서 대부분 저희가 여름에 일산에서 같이 가르치는 강사분들과 연합해서 학생부 연구 토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한 1년에 한 100개에서 150개 정도의 학생부를 봐요. 근데 학생부를 보면 대부분 뭐 중산고, 안곡고, 풍동고, 뭐 세원고 이런 데서 이제 100등 미만의 학생들은 거진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영어 부장으로서, 그러니까 이것도 영어 부장 정도의 타이틀을 달아야 좀 써주는 거고 영어 부장으로서 적극적이면서도 센스가 있어. 그러니까 분명히 과목에 있어서 이 친구가 어떠한 세부적인 특기를 발휘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 친구의 성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종합전형을 입학사정하고 있는 교수님은 던집니다, 서류를. 그러니까 볼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영어 회화의 역량을 보려고 이걸 폈는데 영어 부장이라서 센스가 있고 수업 준비, 그러니까 칠판 잘 닦아주고 문 잘 열어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세부 특기사항에 쓸 게 없으니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단조롭게 이렇게 쓰니까 이거를 못 이기는 거예요. 일단 고급 수학 2라고 돼 있잖아요. 일반고 애들이 들을 수 없는 전문 교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교육 과정이 없는 편미분 방정식을 써가지고 밀레니엄 난제로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반고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 학생부 기록을 되게 나이브하게, 영어로 얘기하면 나이브, 그러니까 되게 순진하게 써요. 그러니까
독서 목록이 사라졌으니까 독서 이제 안 해도 되겠네요 라고 바보 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래서 제가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 친구는 지금 보시면 책을 안에다 넣어버렸죠. 이렇게 해서 세부특기상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고를 다니든 특목고를 다니든 제일 중요한 건 책 읽기입니다. 책을 읽는 사람을 교사와 교수는 다 모두 선호하고, 이런 친구들을 굉장히 학업적으로 자질이 높은 학생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있는 책은 계속 꾸준히 읽어야 됩니다. 근데 독서 목록이 없다라는 이유로 특히 문과계열 학생들이 이걸 놓치고 아예 안 쓰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러면 특목고 학생한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일반고 생기부랑 특목고 생기부의 차이는요, 자기 주도성이 있고, 그리고 되게 구체적인 팩트와 기반을 통해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명시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특목고를 그럼 대체 누가 가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성적이겠죠. 그리고 2008년생부터 계속 외고랑 국제고가 특히 대표적인데, 입학 성적, 즉 입시 결과 성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 학점제가 분명히 특목고에 유리하다라는 매스컴의 언론 보도가 있었듯이 학생들이 2009년생부터 점차 특목고로 몰릴 예정이고요. 앞으로 그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특목고를 가려면 당연히 성적입니다. 뭐 예를 들면 고양국제고를 간다 그럼 당연히 모든 학과, 모든 학년에 영어가 A가 나온다든가 아마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사실은 성적은 당연한 기본 요건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공부를 잘하면 그럼 특목고를 가야 하나요? 라고 하면 저는 그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애가 알아서 잘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성이 확고한 친구면 특목고 가면 공부를 못 하더라도 승산이 꽤 큽니다. 그럼 이 자기 주도성이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단어를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첫째, 그러니까 이 자기 주도성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첫째, 그냥 알아서 하는 친구들. 학원에서 숙제를 내주면 딱 숙제만 하면 이제 보통 우리는 그걸 수동적인 학생이라고 보통 표현하고요. 능동적인 학생은 뭐냐면 저희가 11쪽부터 20쪽까지 풀어와 라고 하면 21부터 25를 미리 선행으로 예습하는 친구가 자기 주도성이 있는 친구예요. 오늘 투부정사를 배웠다. 그러면 다음에 동명사를 배우니 다음에 동명사 부분은 조금 읽고 갈까? 아, 동명사는 ing라고 되어 있는 형태구나 정도 개략적으로 복습하고 가는 친구가 바로 자기 주도성이 명확하게 있는 친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원의 조력 없이 그냥 자기 혼자 알아서 6시간 이상을 스터디 카페에 박혀서 공부를 한다든가 이러면 자기 주도성, 즉 특목고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 번째, 일단 특목고를 가냐 못 가냐를 실질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은요, 저는 이제 영어 강사니까 영어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능 영어가 못해도 86점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사실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어서 좀 편견처럼 굳어진 사실이 영어는 등급 취득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국어 수학보다는 쉽다. 물론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요. 왜냐하면 절대적 난이도가 90점을 애초에 못 넘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베이스가 안 되면 애초에 90점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애초에 고1도 되기 전에 86점이 나오면 이러면 특목고가 꽤 유리하다. 특히 국제고랑 외고를 진학하려고 한다면 그게 제일 유리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아무도 안 시켰는데 중1 때부터 알아서 그냥 지가 혼자 막 하고, 그리고 그런 실력과 노력을 할 수 있는 습관까지 베이스가 돼 있는데 만약에 수시로 실패하면 괜찮아, 정시로 가면 되지 뭐 라는 마인드가 자신감이 있는 친구면 특목고를 무조건 가야 됩니다.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목고에서 탑 10 그 위치를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목고를 가는 건 당연히 절대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 각종 특목고들이 막 70명을 보냈네, 60명을 보냈네. 가장 가까운 운정고의 사례만 보더라도 운정고는 무조건 탑 30 안에 맨날 드는 학교거든요. 근데 그 학교 포함해서 특히 운정고는요, 정시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광주과학고 같은 경우는 수시로만 보내서 지금 이런 거고요. 나머지 학교들 보시면 지금 특히 용인외대부고 여기 있잖아요. 실제로 제가 용인외대부고는 21년에 한번 고2를 가르쳐 본 적이 있는데 그 고2 학생이 애초에 수능 영어가 92점, 94점 이렇게 나오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92, 94가 어쩌면 1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해서 방학 때 특강 들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2학년 때 애초에 올 1등급이 수능으로 나왔던 친구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다 정시로 서울대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정시가 의외로 비율이 꽤 높은 것을 알 수 있고요. 용인 외대부고처럼 정시에서도 경쟁력 있는 학생들 육성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대부고 가는 친구들은요, 1학년 1학기 갔는데 3등급, 평균 3등급 나오면 그냥 던져버리고 정시로 바로 선회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특목고를 가는 학생들의 가장 큰 특징은 정시로 가도 상관없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나는 스스로 알아서 세특을 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어차피 수시가 안 되면 정시로 가면 되니까 라는 친구들이 특목고를 가기 때문에, 그래서 특목고가 수시와 정시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좀 허탈하시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다 해먹는 거잖아요, 상위권 학교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진짜 상위 30%예요. 그러니까 고양국제고를 기준으로 말하면 고양국제고 전교 100등이 있으면 30등까지 해당되는 거고요. 30등도 제가 좀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좀 더 엄격하게 잡으려면 10%로 잡아야겠죠. 왜냐면 5등급제가 이제 저희가 1등급이 10%가 나오니까 결국 상위 10%를 특목고에서 들 자신이 없으면 안 가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좀 속된 말로 가서 괜히 깔아주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특목고에서 100분이 50 정도, 그러니까 고양국제고에서 상위 30% 정도 하면 아마 백마고 가면 전교 15등 안에 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은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 뭐냐면 중학교 성적을 맞춰서, 그리고 좀 영어로 얘기하면 프레스티지, 좀 명성이 있는 학교니까 보통 그것 때문에 고등학교를 좋은 데로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인트로에 28년을 건 이유가 결국 고등학교 입학도 기술적인 측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서울대를 가는 게 중요한 거지 고양국제고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백석고를 가더라도 백마고를 가더라도 서울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 아니면 일반고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그래서 우리 아이는 반드시 특목고를 보내야 합니다가 아니라 일반고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고양국제고랑 뭐 고양외고, 김포외고가 여기 가장 가까운 특목고니까요. 여기 포함해서 뭐 운정고라든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사고인 뭐 북일고, 그다음에 상산고, 민족사관학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을 나는 갈까 말까를 딱 정할 때 그러면 가지 말아야 하는 학생을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째, 내신 성적이 되게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제가 국제고랑 운정고, 백신고 저희가 다 가르치고 있고요. 특히 제가 지금 운정고를 맡아서 하고 있어요. 운정고 1학년. 그러니까 고양국제고는 좀 보시면 1학년인데 수능 완성, 수능 특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33지문을 하는데 얘네는 뭐냐면 1학년이면 영어 한 과목만 해요. 근데 여기는 심화 영어까지 해서 과목을 2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문학 원서를 읽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외부 지문, 이건 뭐냐면요, 그냥 안 가르치고 생짜로 수능처럼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평소에 영어를 잘 푸는, 그러니까 수능 1등급이 안 나오면 그러니까 풀기 어려운 그런 수능식의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출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양국제고를 갔을 때 이게 전부 커버가 안 되면 가서 바로 내신 성적이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례로 제가 2019년에 고양국제고 학생들을 제가 과외한 적이 있는데, 그때 2학기인가 1학기 기말고사였거든요. 제가 그 문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벤담이라는 유명한 윤리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공리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EBS 수능 특강에 공리주의가 나오면 그 벤담의 공리주의를 지문에다 던진 다음에 보기에는 그 공리주의를 반박하는 철학자의 의견을 던진 다음에 이 의견을 기반으로 저거를 반박하시오. 그리고 뭐 가주어, 진주어, 구문 활용할 것.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이래서 고양국제고 4등급이어도 서울대를 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 이유가 저것 때문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지금 운정고만 보더라도요, 물론 사실 리딩 파워가 좀 많이 쉬운 교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뭐 정발고나 백마고나 백석고에서 하는 교재보다 훨씬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으로서 승부를 보고 있죠. 지금 44지문 하고 있고요. 근데 교과서 하나 들어가고, 이번에 지금 저희가 수행평가 시키고 있는데 그 유명한 어원편이라는 단어장을 지금 여기가 한 30대, 그러니까 합쳐서 2000단어가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시험을 보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빈칸을 뚫어놓고 문맥에 맞춰서 변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2000문장을 다 안 외우면 힘든 거죠. 그리고 백신고는 이거 2개 보니까 얘가 지금 많이 약해 보이죠. 네, 백신고가 좀 그나마 저희가 지금 맡은 1학년 중에 제일 적었거든요, 분량이. 그래서 교과서 한 과에 고1 모의고사 13지문 정도. 그러니까 확연하게 지금 차이가 나죠. 네, 그래서 내신 성적 취득이 너무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쉽게 얘기하면 5등급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적어도 3등급도 못 맞을 것 같으면 5등급제에서 3등급은 9등급제에서 5등급 이하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못 맞을 거면 잘 안 가는 게 나아요. 왜냐면 영어가 이 정도잖아요. 근데 얘네 지금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거 다 한국사 6과목 다 해야 돼요. 한국사는 일단 시작하면
아마 1학기 때 일단 조선이 다 끝나요. 그러니까 그 양을 그걸 문제는 뭐냐면 수학이랑 영어가 너무 많으니까 한국사는 3일 전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짜려면 영어, 수학이 미리 선행이 거의 다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거죠. 두 번째는 제가 앞서 고양국제고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긴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고양국제고 애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언제냐면요. 기말고사 때인데 그때 수행평가랑 동시에 시작해요. 그러니까 수행평가를 동시에 시작하고 그리고 발표할 것도 너무 많고 동아리에서도 막 따로 프로젝트 발표하고 보고서 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런 보고서가 나오니까 그런 세특을 써주는 거예요. 뭐 실험에서 뭘 했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발표랑 보고서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얘네는 이것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까지 다 커버가 가능한 학생들이 모여 있어서 이제 그게 너무 장난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힘든데 물론 국제고 그냥 가령 제가 토론 주제를 말씀드리면 ESG 경영 요즘 되게 전 세계적으로 핫하잖아요. ESG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드는 기업의 그 비용적 측면을 한번 설명해 보고 그 비용적 측면을 국가의 친환경적인 정책에 따라서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이걸 영어로 해야 돼요. 원어민 강사가 토론으로 배틀 붙이거든요. 그럼 그걸 영어로 찬반 토론을 해야 돼요. 이걸 다 영어로 해요. 보고서도 당연히 영어로 쓰고요. 이게 조금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일단 세 번째, 개인 활동이 많이 제약이 따라요. 그러니까 기숙사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규칙이나 이런 게 되게 많고요. 그리고 특히 시험 대비 기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부밖에 안 해요, 얘네가. 그러니까 나는 좀 쉬고 싶은데 옆에 애가 자꾸 새벽 4시까지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기숙사에서 몰래 불 켜고 계속 공부하니까 자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그 되게 치열해요, 경쟁이. 그래서 여기 고양국제고 친구들도 주말에 보면 되게 많이 오는데 백마 학원가로 이제 그 친구들 보면 다 이렇게 되게 소위 말해서 좀 좀비 같아요. 그러니까 막 다 어깨가 축 처져 있고 다 힘들고 막 다크서클은 뭐 장난 아니고 누가 봐도 그런 차림의 추리닝이면 다 고양국제고 친구들이에요. 그런 정도로 되게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요. 그리고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양국제고는 영어를 많이 쓰니까 영어를 아니요, 영어는 디폴트고요. 수학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이 적어도 수학 1, 2, 그러니까 고2 때 배우는 미적분부터 해서 뭐 로그라든가 수열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개념이 확립이 돼 있는 상태여야 가서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고양국제고 고양외고는 수학에서 결판이 나요. 그래서 수학의 선행이 얼마나 돼 있는가가 가장 핵심이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로 말씀을 드리면 그럼 특목고가 앞서 그 실적만 보면 특목고 무조건 보내야겠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고교 학점제 시대랑 맞물리면 더더욱 저런 이분법적 사고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를 진학했을 때도 그럼 대체 상위권 대학은 어떻게 가냐라는 걸 이제 앞서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고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경쟁력 있는 학생부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요거는 이제 서울 중상위권 학교 입학한 실제 학생부 사례고요. 보시면 코로나19 그러니까 그때죠. 한 21년, 20년 이때쯤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아주 사회적으로 이슈가 큰 걸 일부러 찝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위안부 할머니 이런 것들을 끌고 와서 쭉 이렇게 해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에 되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죠. 이게 이제 실제로 창의적 체험 활동에 들어갔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2도 보시면 이 친구가 경영학과 간 친구예요. 그래서 경영학과니까 이제 문과 계열이잖아요. 그러면 고2 때 배우는 수학2를 어떻게 이 친구가 했냐? 극한값을 저희가 배우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극한값의 성질이라는 걸 활용해서 이 친구 지금 보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회과학 측면에 있는 경제 문제를 끌고 와서 이걸 같이 연결을 해서 이런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고 쓰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를 선생님들이 다 찝어주고요.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친구한테는 이거 해볼래? 라고 권유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일반고에서 일단 세특으로 승부를 보려면 선생님 눈에 띄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학생부 성적이에요. 그래서 학생부 성적을 기본적으로 기반을 닦아 놓으면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챙겨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일산학교는 왜 안 좋다고 얘기하냐면요. 선생님마다 편차가 있어서 그래요. 어떤 선생님은 되게 잘 써주는데 그래서 이 친구 거 있잖아요. 학생부 전체를 탁 펴서 보면 수학이랑 원투는 엄청 길고요. 영어가 3줄이에요. 영어 원투가 3줄, 4줄 이렇게밖에 안 돼 있으니까 이제 그 편차가 심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수님들이 다 아셔요. 이거 보자마자 얘 일반고구나. 그럼 일반고의 렌즈에 맞춰서 평가하지 특목고랑 잔인하게 절대적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고에 있는 친구는 뭐를 제일 많이 보냐면요. 그래서 네가 이 일반고에서 네 혼자 한 게 뭐야? 라는 걸 보는 거예요. 어차피 전사고나 자사고 그리고 특목고를 가면 이걸 학교가 알아서 다 해주는다는 걸 입학사정관들도 다 알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딱 이 정도만 쓸 수 있으면 돼요. 이 정도만 쓰고 모든 과목이 이렇게 써 있으면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위권 대학은 특목고 애들도 노리잖아요. 그럼 결국 일반고 가서 특목고 애들도 이길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서울대를 갈 수 있다. 그리고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 자신만의 무기는 대체 어떻게 만드냐라는 건 애석하게도 2009년생부터 입시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이 고교학점제라는 놈과 결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로 넘어가서 고교학점제가 어떻게 우리가 역이용을 할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고교학점제는요, 계속 언론에서 계속 얘기했고, 아마 지금 중3, 중2, 중1은 학교에서 계속 안내문이라든가 교육자료가 계속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추상적이라도 어느 정도는 좀 알고 계실 텐데, 일단은 대한민국 교육제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사례처럼 미적분을 안 배웠는데 재수했더니 미적분을 해야 된다든가, 뭐 교육제도는 여태까지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치렀던 수능과 지금 현 고3이 치는 수능은 천지개벽 수준으로 엄청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세대 학생들이 수능을 풀려고 하면 안 풀려요. 일단 교육 과정이 다르니까 범위도 다르거든요. 저희는 삼각함수를 고1 때 배웠는데 지금 삼각함수 아이들이 고2 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제도는 계속 변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보수적인 관점과 진보적인 관점이 계속 아웅다웅하면서 티격태격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는요. 엄청 옛날부터 얘기했어요. 엄청 옛날. 그럼 만약 그걸 구체적인 시점을 언제로 볼 수 있냐면 2009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밀리고 밀리다가 그제서야 도입되기 시작하는 게 내년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쨌든 어차피 올 수밖에 없었던 변화인 건데 그게 이제 하필 딱 2009년생부터 시작인 셈인 거죠.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되게 좋게 포장을 하면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진로가 뭐다 하면 그냥 거기에 맞춰서 예전에는 그냥 다 반강제적으로 너는 2학년이니까 이거, 너는 3학년이니까 이거 이렇게 시간표를 짜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알아서 짜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좋은 교육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애한테 생기게 될 변화가 뭔지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뭐 여기에 있는 속뜻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아까 특목고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특목고랑 결부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고교학점제는 말 그대로 대학생처럼 다니는 거예요. 학교를. 대학생처럼 내가 마음대로 다니는 거고요. 그러니까 2학년부터 시간표가 애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반으로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이 친구들은 이제 홈 베이스라고 해서 공강이 생기면 공강 때 거기 가서 자습을 한다든가 완전히 어느 정도 대학생 같은 면모를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대학생은 대체 누구냐? 자기가 할 공부를 알아서 정하고 알아서 해결하는 친구들이죠. 대학생들은 학원 다니진 않잖아요. 그 대학생들은 자기가 알바하면서 자기 공부 알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애들한테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사고랑 특목고의 제가 아까 최장점이 자기주도성이라 했잖아요. 이 친구들은 고교학점제가 없어도 알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부가 아까처럼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애들한테 전면적으로 다 같이 시키겠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2025년부터는 모든 고등학생이 애초에 알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특목고의 특성이 일반고에 다 흡수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진로를 정하고 준비하라? 이거를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알아서 하지 못하면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대학을 못 간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제가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린 게 여태까지는 그냥 공부 잘하고 1등급 그리고 수능 1등급 오케이 너 서울대 이렇게 했다면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올 1등급이어도 세특이 안 좋다 그러면 떨어질 여지가 지난 세대보다 훨씬 더 커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일산에서 제일 많이 가는 학생부 교과 전형, 일산에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가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으로만 대학을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내신 성적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니까 변별력이 당연히 절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에서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정성평가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학생부 교과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분명히 학생부 교과는 성적으로 가는 건데 성적으로 1차 선발을 하고 2차에서 면접을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성평가를 계속 넣고 세특을 계속 보고 막 이러니까 결국 학생부 교과도 그냥 학종으로 변질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든 일반고 학생들한테 다 요구하고 있다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핵심 역량이 안 갖춰지면 수시에서 필패인 거예요. 그래서 국제고 애들, 외고 애들이 하듯이 일반고 애들도 해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산에서 원래는 그냥 내신 잘 보고요. 내신 잘 봐서 1등급 따고 그 다음에 고3 때 최저만 잘 맞췄으면 됐어요. 근데 이젠 그게 안 돼요. 2009년생부터는요.
그래서 생기부에 기재되는 방금 말씀드렸던 세특과 그 다음에 창체의 내용이, 즉 정성평가의 내용이 들어가지 않고 그게 매력적이지 않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1세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게 애들한테 되게 큰 변화가 오겠구나 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2008년생이랑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냥 단지 2학년이랑 3학년 때 과목 선택만 네가 알아서 해로 바뀌는 수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목은 거의 그대로예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과목을 제대로만 선택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앞에 있는 고1, 고2, 고3 선배들 하듯이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딱 눈여겨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징을 딱 나눠서 하나씩만 볼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5등급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말이 많고 탈이 많았어요. 원래 원하는 어떤 거였냐면 1학년 때 9등급제로 평가받고 2, 3학년 때 절대평가 다 바꾸자. 이게 원래 문재인 정부 때 원안이었는데 이게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거기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럼 1학년 때 9등급제 했다가 4등급을 밀려난 친구는 자퇴하고 정시할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게 오히려 더 학업으로 애들 내몰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오히려 더 재수생만 양산하는 꼴이 되니 그럼 그냥 다 싹 다 상대평가 바꿔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애들한테 더 독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3 때는 분명히 절대평가만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냥 아예 싹 다 상대평가도 같이 병행해서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상대평가 1등급에서 5등급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절대평가 등급도 같이 가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같이 표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변화는 어떻게 되냐면요. 상위권 대학 있죠. 그러니까 서울 상위권 대학들, 인서울 대학들은 상대평가로만 보겠죠. 그리고 이제 경기권에서 수도권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절대평가로 보기 시작할 거예요. 일례로 올해 가천대만 하더라도 가천대학교 지금 입학전형 보시면 거기 다 보면 그 절대평가로 평가받은 그 성취도에 따라서 점수 환산해서 지금 평가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로 다 옮겨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 네임 밸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싹 다 우리는 상대평가만 볼래. 아니야, 우리는 그냥 성취도만 볼 테니까 그냥 와봐. 이렇게 하는 학교로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상위권 학교는 싹 다 상대평가로 바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다만 이제 다행인 건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4%였어요. 근데 이제는 10%로 늘려줬고 특히 2등급은 지금 34%잖아요. 이 34%가 어느 수치냐면요. 지금은 9등급제에서 4등급이에요. 근데 지금 만약에 평균 3.5에서 4등급을 맞으면 경기 수도권을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아래 대학, 협성대, 평택대, 루터대, 한신대 요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 애들이 2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쉬워졌겠죠. 그러면 이제 대학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뭐야, 변별력이 없네. 그럼 나 니네 거 이거 신빙을 못 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교육부가 어떻게 했냐면 고3의 진로 선택이라는 과목은 A, B, C, D 절대평가로 평가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상대평가로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상대평가로 평가받아야 되는 과목 수가 늘어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싹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할 가지수가 오히려 더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신 대비의 과목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부량이 필연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5등급제가 되면 그럼 특목고가 단점으로 갖고 있던 게 그 등급 따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럼 5등급이면 그러면 특목고 가서 좀 따기 쉽겠네? 그럼 특목고가 오히려 더 특권을 계속 유지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 표준 편차를 제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표준 편차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보통 특목고나 이런 데는 오밀조밀 상위권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좀 그 표준 편차를 보고 이거 특목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러한 정보를 아예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얘가 어느 학교에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딱 순수 딱 절대적인 그 상대평가의 등급만 보고 애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오히려 특목고가 더 불리하죠. 왜냐면 특목고는 잘하는 애들끼리 아웅다웅해서 등급을 맞는 건데 일반고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절대적인 특징 때문에 이게 일반고한테 유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등급제가 오히려 일반고 애들한테 더 유리합니다. 특목고보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아이한테는요, 특목고를 가든 결국 일반고를 가든 시험 대비 공부량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지수가 늘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5등급제로 쉬워졌다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어려워진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공부해서 계속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막 쉬었다 하다 이러면 이제 등급을 맞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1학년은 상관없어요. 1학년은 그냥 공통과목으로 가서 지금 1학년은 차이가 없고요. 그냥 공통과목이니까 다 들어야 되는 거.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런 거 그냥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2학년부터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옛날에는 학교가 야, 너 이거 들을 수 있어. 이 중에 골라. 이거 여기에서 골라. 이렇게 했으면 이제 그걸 다 풀어버린 거예요. 네가 알아서 신청해. 그러니까 지금 1호 교육개정, 지금 고3까지는 얘네도 나름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 너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한국지리, 뭐 세계지리 이렇게 있어. 그럼 난 한국지리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젠 그걸 그냥 아예 다 풀어버린 거죠.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선을 잘 짜야 돼요. 내가 2학년 1학기 때는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고 2학년 2학기 때는 어떤 과목을 들어서 1, 2학년의 진로 플로우를 이렇게 연결하겠다. 이 동선이 되게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애가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갈지를 먼저 정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일단은 동선을 못 짜요. 왜 그런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무엇보다 그래서 동선을 못 짜니까 진로를 정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어쨌든 1학년까지는 공통과목이니까 상관없으니 그러니까 1학년 때까지 무조건 진로를 짜야 돼요. 나는 소프트웨어, 뭐 나는 뭐 미대, 나는 뭐 경영 이런 식으로 무조건 정해야 되고요. 그 정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어떤 특정 과목을 안 듣더라도 그 대학을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목에 대한 선택에 제한을 두진 않아요. 그냥 뭐든지 그냥 있으면 학생부가 있으면 어느 학교든 다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학마다 권장 과목이 있어요. 이수 권장 과목. 근데 이게 학교마다 다 다르고요. 예를 들면 이 권장 과목 이제 뒤에 제가 서울대 예시로 좀 들어드릴 텐데 이걸 인지하지 않고 그냥 학생들이 많이 들으니까 등급 따기가 유리할 것 같다. 그리고 점수 따기 저 선생님 수업은 족보가 있으니까 좀 쉽다. 아니면 나 저 선생님 좋아. 이렇게 해버려서 짜면 이제 망하는 이유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제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가겠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서울대 경제학과를 가면 당연히 선택 과목에서 경제를 고르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근데 서울대는 경제 필요 없다고 합니다. 미적분 들어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학과가 보통 문과 애들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문과 애들이 하는 수학이 확률과 통계예요.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는 듣겠죠. 근데 이제 미적분은 보통 이과 애들이 들으니까 이걸 안 들었다 쳐요. 이걸 안 듣고 경제를 들어버렸다? 그럼 얘는 탈락이에요. 말 그대로 말이 권장이지 이거 없으면 그냥 떨구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라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학이 다 정해줘요. 근데 자기가 갈 대학을 모르고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단 애들 다 들으니까 나도 해야지 라고 하면 못 가는 거예요. 25학년도부터는. 그래서 여기도 잘 보시면 통계학과도 이제 문과 애들 많이 가거든요. 여기도. 근데 지금 보시면 기하를 들으라고 하잖아요. 아니 통계면 확통만 들으면 되지. 그래 뭐 뒤에 표준 정규 분포 해야 되니까 미적분은 그렇다 손 칠게. 그럼 대체 기하는 왜 듣는 건데?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학을 못하면 그냥 안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난 통계학과 갈래라고 하면 낭패인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가 기하를 못 고르면 이제 망하는 거니까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사실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진로가 그럼 만약에 중간에 틀어지면 그러면 진로 못 바꿔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달라져 버리면 예를 들면 앞에서는 통계학과 가겠다 해놓고 갑자기 뒤에서는 언론정보학과를 가겠대요. 그럼 이 친구 떨어지거든요. 왜냐면 다른 친구는 다 1학년부터 언론정보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바꾸면 정시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러면 고교학점제가 원래 있는 교육제도보다 안 좋아지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정부 때부터 자율전공을 늘리고 있어요. 자율전공이 일단 올해 2024년 애들 대상으로 계속 늘리고 있고요. 아이들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진로를 중간에 바꿨거나 여전히 진로를 찾지 못했으면 불가피하게 대학 네임밸류를 올려서 자율전공을 가는 게 제일 그나마 차선책입니다. 근데 물론 당연히 자율전공 그러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이것도 잘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진로를 정한 애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성적으로 무조건 승부를 보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경영학과를 가겠다라는 친구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짜야 되는 거예요. 이 동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중3 학생들 가르칠 때마다 맨날 너 뭐 할 거니? 너 대학 어디 갈 거야? 이거 제가 모든 학생들한테 다 물어봐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현우한테도 한 100번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당연히 거기에서 저는 컴퓨터공학 갈래요 라고 얘기하는 애가 있다면 저 아직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아직 모르겠어도 괜찮아요. 고1까지만 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애들이 제일 문제인 게 뭐냐면 난 경영학과 갈래요 라고 했으면 그냥 경영 하나만 생각해요. 그럼 경영학과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동선을 모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짜줘야 되니까 그래서 자꾸 저희가 애들한테 계속 스킨십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첫째 경영학과는 사회과학 학문이잖아요. 그럼 사회과학 학문은 일단 논리적으로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수학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과니까 수학은 나 무서워. 그럼 경영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봐도 되는데 과목은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세특으로라도 메우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그 다음으로 못해도 열심히 해서 극복하려는 학생을 좋아하거든요. 이제 그런 어필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무서워서 안 골라버리면 그럼 경영학과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당연히 경영학과니까 여기는 리더십을 되게 크게 봐요. 그러니까 리더인지 아닌지를 되게 중시하게 봐요.
그래서 리더십과 진취성, 그러니까 이런 게 사회계열 과목을 다양하게 들어야겠죠. 두루두루 섭렵해야 되니까. 그리고 외국어 계열 과목도 수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문제 해결력,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창의적 체험 활동, 뭐 동아리라든가 진로 활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줬던 그 친구 그 일반고 우수 학생부 사례 있잖아요. 그 친구 거 한번 다시 끌고 와서 봐볼게요. 이 친구가 왜 합격할 수밖에 없었을까? 수학2를 보시면 극한값의 성질을 배우잖아요. 이 배운 걸 자기 영역에다 끌고 온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회과학 학문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자기가 경영학과를 가니 그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라는 아이들이 좀 생소할 만한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독특하고 개성 있는 주제를 끌고 온 거죠. 이거 선생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 이렇게 다 정해줘요. 그러면 이걸 이제 잡고 쭉 가서 여기서 연속 불연속을 배우거든요. 함수의 연속 불연속. 그러면 이 불연속이니까 이게 사회적 문제예요. 그럼 이걸 연속으로 바꿔서 그러면은 종합소득세에 따라서 생기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인사이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가장 우수한 학생부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친구의 창의적 체험 활동,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이죠.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지가 직접 썼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봐요. 그 인문 쪽은. 그리고 부원 전체에게 리더십을 발휘한 거죠. 그리고 직접 쓰고 직접 찍어서 열정을 보였다. 그러니까 아까 그 완전 되게 평범한 그 일반고 학생에서 학생과는 좀 다르죠. 거긴 그냥 애가 열정적이에요. 이러고 끝내버리잖아요. 근데 얘는 왜 열정적이냐면 지가 직접 하거든요 라고 써주잖아요. 그리고 여기다 구체적인 숫자까지 써주죠. 1565명이랑 접촉을 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안 뽑을 수가 없는 거죠. 한 학교에서 1500명이랑 같이 소통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그 주도적인 모습을, 그러니까 이런 것만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에 왜 얘가 주도적이고 왜 열정적인지가 다 나와야 돼요. 그리고 소재도 교수님들이 끌려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 여기서 제일 합격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에요. 경영학과잖아요. 원과랑 이윤관계를 설명했대요. 그걸로 애들을 중재했다? 여기 있는 모든 게 다 해당되죠. 이러니까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생부가 나와야 돼요. 그럼 이런 학생부가 나오려면 일단 일반고에서는 첫째, 일단 성적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이 소재를 가져다 주거든요. 그럼 그거를 디벨롭만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들어야겠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사회과목 다 들어야 된다고. 이제 사회과목을 쫙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특히 경제는 1등급이어야겠죠. 그리고 선택할 때도 수학에서 특히 어려워 보이는 경제 수학을 딱 고르는 거예요. 등급은 물론 좋아야겠죠. 근데 등급이 만약에 좋지 않다면 이런 식으로 커버를 치면 돼요. 얘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못하지만 자꾸 이런 자기 경영 관련된 분야에서 탐구하려고 하고 남들 안 하는 거 하려고 하고 이것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이렇게 들어가려면 이런 전문적이게 생긴 애들을 무조건 수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애들이 아무도 안 들어요. 경제 수학을 수강하라고 하면 아마 100막 오면 한 5명 들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폐반돼요, 원래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소인수 학급이라고 해서 그걸 반을 열어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반이 안 열린다. 그럼 다른 학교 백석, 야, 백석 너네도 5명이야? 그럼 우리랑 묶어서 하자. 이런 연합으로 해서 공동교육과정으로 하게 되니까 이거 무섭다고 선택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2008년생이랑 차이점이에요. 2008년생 이거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진로 선택 과목이니까 절대평가잖아요. 심지어 절대평가 과목 아예 그냥 안 보는 상위권 학교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그냥 선택 아예 안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오히려 이런 걸 선택해야 돼요. 아무도 안 하는 거. 그리고 과학도 하나씩 이렇게 껴주고요. 그 다음에 생활경영에서도 창의경영 이런 거 아무도 안 하거든요. 이런 거 알아서 직접 골라야 돼요. 근데 이게 학교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 수강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이런 자기주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심리학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외국어 중요하다 했잖아요. 세계 외국어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공학계열도 한번 개략적으로 볼게요. 공학계열은 뭐 당연히 수학을 잘해야겠죠. 그러니까 수학 싹 다 골라야 돼요. 수학을 싹 다 고르고 싹 다 상위권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학적 사고 같은 경우는 저희 과학이 물리원, 화학원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 심화 과목이 물리2, 화학2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심화 과목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걸 어려우니까 잘 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이제 이걸 안 들으면 어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만 다 1등급인데 2가 없다? 그러면 이제 상위권 대학에서는 2가 없는 애보단 차라리 원이 다 2등급인데 2도 2등급인 애를 고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의사결정으로 옮겨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은 좀 어려운 것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하면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수강 신청을 본인이 하잖아요.
수강 신청을 본인이 했는데 진짜 딱 정석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이수 권장 과목 딱 그것만 다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교수님들이 싫어해요. 재미가 없는 거죠. 앞에서 봤던 일반고에도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안 붙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역선택으로 뭘 해야 되냐면 다른 애들이 안 듣는 걸 넣어서 그걸 제 진로랑 내 진로랑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컴퓨터 공학 가는데 만약에 여기서 예술 쪽, 뭐 문학 창작 작품, 뭐 감상, 뭐 이런 게 있다 쳐볼게요. 그거를 들어서 역으로 프로그래머한테도 예술성이 있어야 소비자들한테 접근하기 쉬운. 실제로 이거 제가 예전에 그 가르쳤던 학생 면접 준비해 줄 때 제가 그걸 끌어서 연결해 줬거든요. 근데 그걸 면접에서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연결해서 스토리라인을 잡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개성 있는 학생입니다라는 걸 돋보이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남들 다 하는 것만 하면 또 안 된다라는 게 좀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2009년생들한테 제일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남들 안 하는 거, 소인수 과목이어도 내가 전공으로 연계해서 짤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그럼 이제 하는 거죠. 특히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깔고 있는 그 소인수 과목이 이거예요. 심리학. 심리학을 그래서 아마 제가 앞으로 이제 예비고일에 대한 계속 강조할 텐데 심리학은 듣는 게 좋습니다. 일단 소인수 학급으로 5명 이하라고 일단 편제를 짜놨거든요. 아무도 신청 안 해서 그래요. 근데 이런 거는 심리학 같은 경우는 모든 과목에서 다 끌어쓰기 좋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간호학과예요. 그러면은 환자의 마음을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럼 그 경영학은 소비자 행동과 심리를 이해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08년생들은, 2009년생들은 참신하겠죠. 근데 2010년생이 똑같이 또 심리학하면 이제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9년생이랑 2010년생은 또 전략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0년생은 또 다른 새로움을 찾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남들 다 심리학 해버렸으니까. 이제 이렇게 차이가 있는 전략이 좀 생기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선택을 한다. 라고 하면 당연히 수학은 싹 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확률과 통계다 왜 이렇게 해놨냐면 이과 애들이 확통을 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확통은 문과 애들 거니까. 그러니까 안 듣는 바보 같은 애들이 있는데 이거 안 들으면 큰일 나는 거죠. 공학은 무조건 수학을 어필해야 되니까 확통을 무조건 골라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뭐 앞으로도 계속될 텐데 수리논술 같은 경우는 미적이랑 확통이랑 기하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리논술을 위해서라도 잘 듣는 게 훨씬 유리한 선택이겠죠. 그리고 원만 들으면 안 돼요. 투도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툴을 다 듣는 게 유리할 것 같으면 그래서 과학 중점반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인공지능 수학 같은 좀 구체적이고 좀 뭔가 전문적이어 보이는 거 이런 거 넣어주고 그다음에 특히 뭐 공학 일반 이런 거 뭐 대학교에서 왠지 배울 것 같은 거 이런 건 넣는다든가 그리고 아까서 말씀드렸잖아요. 공학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공학으로 몰빵하지 말고 이런 다른 학문도 연결해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나는 이거니까 나는 이쪽 계열로 어차피 갈 거니까 난 문과니까 문과 나는 이과니까 이과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까지 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를 다 떨어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교학점제에서는 애들 과목 선택까지도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과목 선택을 네가 했잖아. 그럼 네가 책임져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일부러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일부러. 공학이면 예술 인문이면 역으로 공학 이걸 무조건 해야 돼요. 왜냐면 서울대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수한 과목의 선택 상황까지 보겠대요. 그럼 서울대가 이렇게 보겠다는 건 모든 인서울학교가 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수한 과목의 선택 상황을 봤을 때 얘가 분명히 공학을 가겠다고 했는데 예술 쪽을 들었네? 왜지? 근데 연결되네? 근데 1등급이네? 그러면은 창의적 인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대학마다 달라요. 우리는 창의성, 융합, 인재 이런 거를 강조한다. 그럼 이런 대학에서는 이 친구가 엄청 먹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뭐 고려대 같은 경우,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것보다는 기본기에 충실한 특히 고려대가 기본기를 되게 강조해요. 그러니까 신기한 게 서울대 붙었는데 고려대 떨어진 애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고려대는 올 1위 있는 친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뭐 서울대든 연대든 특히 연대는 이제 좀 뭐 자유로운 뭐 연계, 융합 이런 걸 좋아하니까 올 1이 아니더라도 얘가 막 자꾸 다방면에서 뭔가를 탐구하려고 하고 뭔가를 자꾸 배우려고 한다? 그럼 뽑고.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먼저 골라야 돼요. 그래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교에 없다? 그럼 나 못 듣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애들 똑같은 배틀그라운드 다 모아놓은 거라고 했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경기장이 2개였던 거예요. 특목고 경기장, 일반고 경기장. 그럼 당연히 특목고 경기장 여기 위에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레벨로 똑같은 레벨 맞춘 거예요. 그럼 너도 나도 다 똑같이 싸우자는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양국제고와 고양외고, 김포외고에서 제시하는 공동교육과정 과목을 제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활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서
고향 국제고에서만 들을 수 있는 과목이 있다 했잖아요. 그걸 이제 풀어버리는 거예요. 공동교육과정으로. 그럼 그거를 딱 봤는데 내가 경영학과를 가려고 하는데 뭐 국제무역이다. 그럼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정보를 모르고 있으면 그냥 공부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종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찾아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자기 학교에. 근데 당연히 고교학점제는 왜냐면 그렇다고 한 학교에 다 개설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요걸로 이제 커버를 하는 거예요, 교육부가. 그러니까 요거를 수강생들이랑 다 같이 듣거나 비대면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무조건 활용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엔 없네? 그러고 단념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학교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 발상의 전환이 애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없으면 없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수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적극적인 능동성이 제일 중요한 거죠, 애들한테. 그래서 자신의 진로를 무조건 정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 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될래가 아니라 나는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갈래라고 해야 돼요. 학교마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게 아마 아이들한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클 텐데요. 논서 수령 비중을 강화하겠대요. 지금 일단 2008년생까지는요, 논술형 문제가 30점이에요. 영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가 30점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육부가 두 가지를 옛날부터 계속 하려고 했어요. 첫째는 고교학점제고요. 두 번째가 수능에다가 서술형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을 논술처럼 보겠다는 건데, 이거는 심지어 채점 기술이랑 특허 다 준비돼 있어요. 그냥 시작만 하면 되는데, 여론의 반발이 너무 크니까 이걸 계속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원래 지금 2009년생부터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반발이 너무 크니 그래서 우회한 게 내신에서 논술형을 올리겠다. 그래서 지금 최대 50%까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보고 있는 내신 시험의 서술형이 50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2009년생 중에 오마중학교 제외하고는 서술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서술형에 아예 익숙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서술형을 그냥 다 풀으라고 하거든요. 애들이 다 표정이 현우 되게 안 좋았잖아. 서술형 하라고 하면. 그지? 그러니까 애들 표정이 되게 안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시킨 이유가 얘네가 고등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서술형을 안 풀어버리면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시킨 거였거든요. 이거 백석고 1학년 2번 중간고사 문제예요. 제가 왜냐면 뒤에 이 메시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중학생들한테 외우지 말라 하거든요. 근데 단학 학원들 아마 다 지문 통함기 시킬 거예요. 근데 저희 통함기를 안 시키는 이유가 실제 제가 기출문제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제로 백석고에서 나온 서술형 문제인데 여기 아무 표시도 없죠. 그러니까 지문을 이걸 그냥 열심히 외웠다고 칠게요. 왜냐면 백석고는 우리 이 문제 서술형은 낼 거야 라고 찍어줘요. 그러면 이걸 열심히 외워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외운 걸 의미 없게 만드는 거죠. 요약문을 영작하라고 하니까. 요약문을 영작하라 그래요. 백석고 문제는 저도 땀 흘리면서 풀어요. 지금 잘라놓은 거 보세요. 이거를 지금 다 배워라라는 거잖아요. 이거 못 풀어요, 애들. 그래서 이게 킬러 문제예요, 백석고. 그래서 일반고에서도 지금 이렇게 나오시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못 풀면 6점이 날아가는, 7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토시 하나 날아가면 7점 마이너스예요. 왜냐면 분명히 추가하지 말고 변형하지 말고 제대로 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토시 틀리면 그냥 틀렸다고 7점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석고가 평균 4, 50점대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애들이 서술형을 제대로 안 하면 이거 못 푸는 거예요. 왜냐면 난 여태까지 지문을 외워서 해결했는데 지문을 외운 애들 다 털어버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노력을 잘못하면 노력이 물거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쟁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50까지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제일 관건이에요. 영어는 특히. 그래서 중학생 때 지문 통함기 이거 하면 안 되고 영어의 기본기를 체득해서 서술형을 계속 훈련해야 돼요. 왜냐면 서술형은 성적 올리려면 1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딱 중3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마지막 수능입니다. 수능이 이제 마지막 키인데요. 일단 수능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신 변별력이 약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수능은 아직 9등급제니까. 그래서 수능은 9등급제이기 때문에 최저를 오히려 더 강화하겠죠, 지금보다. 왜냐면 지금 그 서울 학교들 중에 최저를 보는 학교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이게 가천대급으로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면 아예 수능 최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저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의외로 지금 일산에서 제일 속상한 케이스가 뭐냐면 학종으로, 그러니까 학생부가 1.4예요. 뭐 1.7, 2.1 이런데 그럼 서강대를 썼는데 서강대를 못 가는 거예요. 최저가 안 돼가지고. 최저가 안 돼서 그래서 제가 고3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3 하면서 가장 기이한 현상이 뭐냐면 7월에 신규생이 들어와요. 6월 평가원 보고 뜨악한 거죠. 난 1이 당연히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2가 나와버리니까 7월에 부랴부랴 다시 학원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근데 매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애들이 생각보다 못 맞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27년 아이들의 수능은 지금이랑 좀 많이 달라요. 일단은 내신은 5등급인데 수능은 9등급제 그대로 유지고요. 그리고 원래 절대평가 보던 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이제 다 똑같이 봐요. 지금은 막 다 선택하거든요. 나는 언어와 매체, 나는 뭐 미적분 이렇게 선택하는데 그냥 이제 그런 선택이 아예 없어요. 선택은 제2 외국어만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국어는 지금 국문법을 배워야 되는 언어와 매체, 국문법을 배우지 않아도 되는 화법과 작문으로 찢어지는데 이제 이게 섞여요. 그래서 애들이 다 국문법을 해야 돼요. 왜냐면 국문법을 하는 경우는 상위권이거든요. 왜냐면 문법을 또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너도 나도 공평하게 다 같이 국문법 공부해야 되고요. 근데 수학은 조금 이과 기준으로 좋아졌어요. 수학은 미적분이랑 기하가 없어졌고요. 그냥 지금 문과 기준의 그 범위로 통일된 거예요. 그래서 이과생들로 기준으로 보면 표면적으로는 범위가 축소됐으니 그러니까 되게 쉬워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수투, 그러니까 미적분이랑 그다음에 대수학 부분 있잖아요. 로그 지수 이쪽 있죠? 거기에 난이도를 엄청 올리겠죠. 이런 현상이 생길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아마 6차 교육 과정 때일 텐데요. 사회과학 다 봐야 돼요. 이제 사회과학 다 봐야 되고, 근데 다행히 사회과학은 고1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래서 아마 2009년생은 저거 엄청 쉽게 나올 거예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걱정은 요거예요. 수학이 엄청 어려워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이과생이랑 다 똑같이 보니까. 일산 애들이 제일 못한 게 정시예요. 제가 고3 정시반을 매년 9년째 하고 있는데 정시가 왜 약하냐면요. 학교에서도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리고 애들도 이런 얘기를 합리화하면서 해요. 어차피 고3 때 지문 EBS 수능 특강 하니까 내신하면서 수능하면 되지 않냐. 방향성이 달라요. 내신은 그냥 똑같은 지문 주고 이거 제대로 공부했니를 물어보는데 수능은 아예 한 번도 안 읽은 통짜 생 지문 그냥 던지고 물어보잖아요. 애초에 평가는 방향성이 다른데 내신을 하면서 수능을 훈련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능은 애초에 훈련된 채로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수능은. 그래서 그 수능에 있어서의 판단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고력은 중3 12월까지 어느 정도 기틀을 마련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내신 대비하면서 수능을 절대 훈련할 수가 없어요. 학교 교육 여건상. 그래서 중2, 중3 학생들 이때가 제일 고비거든요. 이때 학원 좀 쉬고 싶다 그래요. 딱 한 달만. 근데 이제 그 한 달이 3달이 되죠.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러니까 중1은 솔직히 뭐 그럴 수 있다 손치는데 이제 중1도 2학기부터 시험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1도 이제 좀 내려오겠지만 중2, 중3이 특히 이때 좀 쉬려고 하는데 뭐 저희 학원은 뭐 예를 든다 치면 그냥 숙제를 좀 줄여준다든가 아니면 뭐 좀 편하게 해준다든가 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 유지해야 돼요 이거.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능이 고등학교 가서 훈련이 안 돼요. 그러니까 훈련이 된 채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무조건 다녀야 돼요. 뭐 다니든 아니면 혼자 공부하든. 혼자 공부하는 게 힘들면 학원이라도 가야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저희가 독려를 많이 해야 돼요. 지치지 않게.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 정리해 볼게요. 일단 첫째, 그래서 공부를 맨날 해야 돼요. 공부를 맨날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냥 공부만 하면 또 안 돼요. 얘가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가짓수를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서술형 문제 풀 줄 알아야 되고, 네 번째, 수능은 중3 때부터 차근차근 미리 선행 훈련을 해놔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일산 학교들 좀 예시를 드려드릴게요. 자, 일산 학교들 지금 대학 잘 보낸 학교가 백석, 운정 물론 파주긴 하지만 이제 일산에서도 많이 가니까 포함을 시킨다면요. 백석, 운정, 대진이 제일 많이 가요. 여기에 이제 고양국제고랑 고양외고가 섞이면 되겠죠. 딱 이 학교가 스카이를 잘 보내요. 나머지 학교들은 보시면 조금 많이 줄어들죠. 그리고 이제 문제 이게 뭐냐면 재수생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운정고는요. 여기 지금 46명 메디컬이잖아요. 요거는 보통 한 의대 붙으면 다른 의대도 붙잖아요. 그래서 이거 중복 합격이고요. 일단 재수생 포함이에요, 이거. 그리고 싹 다 정시예요, 저기는. 지금 실적이 좀 요 정도 되는 건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서울대를 못 가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도 일산 학교에서도 서울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학교를 좀 특성을 말씀을 드리면 대진고랑 세원고는 사립이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정도 추론이 좀 가능하거든요. 시험이 어떨지. 근데 나머지는 공립이라 자꾸 선생님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21년에도 20년, 19년에 대화고 과자고가 엄청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18년, 17년에 가자고가 쉬웠으니까 19년에 가자고를 보냈는데 어려운 학교에서 가자고로 전근 오신 거예요. 그래서 19년이 박 터졌었고 20년까지 대학고가 분명 쉬웠는데 제가 21년 대학고 담임이었거든요.
갑자기 스티브 잡스 전문을 내질 않나, 갑자기 올림포스 30지문 내지 않나, 그래서 대학가 갑자기 또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이건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공립이라서 이제 그건 추론이 좀 불가능하긴 한데,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그냥 이 학교는 이렇습니다라는 평가지는 가능하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마다 편차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는 너무 잘하는데 못하는 애들은 너무 못하니까 이 편차가 너무 심해서 이제 양극화가 심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견디지 못한 학생들은 고2 2학기부터 갑자기 학습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면학 분위기도 망가지고 이런 안 좋은 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특을 한 학교에서도 잘 써주는 선생님, 못 써주는 선생님, 솔직히 이렇게 다 존재하기 때문에 학생부의 퀄리티가 불균형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게 좀 단점이죠. 그래서 어떤 학교가 내 진로에 유리한지는 어느 정도 알고 쓰는 게 제일 중요할 건데, 일단 대진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대진고 이제 제가 다닐 때도 남녀 분반이었는데, 일단 여학생이면 좀 좋아요. 여학생들끼리는 으쌰으쌰 하면서 자기들끼리 공부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여학생들 반 분위기는 되게 좋고요. 여기 면학 분위기 끝장납니다. 여기는 되게 좋은 편이고, 특히 집현전인가 그 상위권 애들 모아놓고 한 독서실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애들 다 관리해줘요. 그래서 정신이 뭐니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 면학 분위기까지 고민하면 대진고가 제일 좋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또 장점이 하나 있는데, AI 집중반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인공지능 관련된 진로를 난 관심 있다 그럼 무조건 대진고 가야 돼요. 무조건. 왜냐면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 깔려 있어요. 인공지능, 피지컬 컴퓨터이니 뭐 데이터 과학이랑 머신러닝 막 이런 게 다 깔려 있잖아요. 이런 걸 이 학교 가면 그냥 자동으로 AI 집중반 가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목들이 다 깔려 있고, 특히 공동교육 과정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오프라인 다 같이 듣는다는 건데, 이게 지금 이 학교는 본교에다 다 개설해 놨죠. 이게 다 시스템이 있고 설비가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걸, 특히 사물 인터넷, 프로그래밍 이런 걸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럼 반대로 대진고를 안 가더라도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겠다? 그럼 이 두 개는 오프라인으로 같이 들으면 되죠. 이런 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진고가 이런 커리큘럼이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래서 AI로 가겠다? 그럼 무조건 대진고 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좀 잘 나가는 일반고의 특징인데, 잘 나가는 일반고는 보통 이과 애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이과에서 경쟁률이 좀 빡세거든요. 그래서 대진고에 그래서 그 장점만큼 단점이 뭐냐면 내신이 너무 힘들어요. 내신이 여긴 정말 죽어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학교 특성상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힘들면 대진고는 좀 학교 생활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분반이잖아요. 남자애들이 조금 별로 안 좋아해요, 저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학교 분위기상 안 맞을 수도 있어서 조금 신중해야 되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다 좋은 학교예요. 근데 대진고는 제가 조금 신중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려면 자기가 고등학교 1학년 가기 전에 수능을 풀어봤는데 그래도 2등급 정도는 다 나오는 것 같은데 하면 대진고 가면 돼요. 그게 저는 기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 다음 여 앞에 있는 백석고죠. 백석고는 실제로 제가 지금 가르치기 있기도 하지만 저희 학원의 주력 학교거든요. 근데 대진고랑 이제 양대 산맥이에요. 서구에 대진고가 있으면 동구엔 백석고가 있고요. 백석고 실제로 아까 입시 실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보네요. 백석고 좀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대진고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진고랑 똑같아서, 그러니까 일지망에서 컷이 안 나요. 그래서 막 제가 작년에 가르쳤던, 지금 백석고 2학년이죠. 그 친구가 오마중인가 신일중 졸업해서 저희 후곡 뒤에 살거든요. 근데 9지망인가 8지망으로 백석고를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일지망에다가 저기 저동을 썼는데 일지망이 컷나잖아요, 저동부는. 그러니까 그게 컷나니까 9지망이 백석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원고랑 백석고 유배 가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백석고가 특히 그렇고요. 그래서 원치 않게 간 친구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원에서 간 학생들이 많잖아요. 여기가 편차가 제일 심해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는 아까 같은 그런 서술형 있잖아요. 그걸 풀어요, 잘하는 애들이. 근데 문제는 저거를 못 푸는 애들이 태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랑 아래, 그러니까 표준점 편차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이과 마찬가지로 좀 일반고에서 좀 잘 나가는 학교다 보니까 이과 애들이 조금 더 많고요. 근데 이제 과목 구성이 대진고에 비해서는 평범해요. 그러니까 AI든 공학 쪽으로 가겠다? 근데 난 여기서 좀 확고하고 나는 대진고의 그 경쟁을 버틸 그 용기가 있다 하면은 사실 백석고보단 나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과목 선택은 조금 평범하다. 그냥 일반고예요, 그냥 딱. 왜냐면 여긴 과중반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딱 기본기에 충실할 수 있는 학교예요, 딱. 그리고 면학 분위기 당연히 좋고요. 그러니까 상위권끼리의 면학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엄청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그 다음 운전고는 뭐 경기 북부 서울대 진학률 최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도 다 정시로만 가니까. 그러니까 운전고 특징이 뭐냐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쳤는데 3등급이면 던져요. 다 정시로 가요. 그래도 되니까, 본인들이 잘하니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수시 진학률 좀 올리려고 난이도를 좀 많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아까 리딩 파워 이런 교재를 쓰는 거예요. 이제 정시가 좀 많이 차지하니까.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 기본기가 탄탄하면 운전고는 전 개인적으로 추천해요. 그러니까 여기 프로그램이 좀 좋거든요. 그래서 운전고는 좀 개인적으로 좀 좋은 학교인데, 문제는 시험 범위가 영어만 아까 그런 게 아니라 수학이랑 국어 다 악명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운전고를 일요일에 수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또 그래서 평일에 학원을 못 다니까 주말 다 몰아서 다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는 일주일 내내 쉴 시간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버틸 수 있으면 운전고를 가는 게 좋은데, 이게 조금 쉽진 않겠죠. 자, 이제 고향국제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근데 아까 영어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가 엄청 빨리 늘어요. 그래서 그런 장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는 좀 해외 나가고 싶다, 나는 국제대학 관심 있다, 이런 고향국제는 개인적으로 매우 강추하는 편이고요. 문제는 이제 단체 생활이 있으니까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든가 이러면 이제 삐져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향국제고에서 반대로 그냥 전학 가는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못 버티겠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뭐냐면 수학을 잘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딱 지금 애가 고향국제를 갈지 말지를 고민한다면, 그러니까 고2, 고3 수학을 애가 어느 정도 곧잘 좀 풀어서 그냥 좀 경쟁력이 있어 보인다 하면 전 고향국제고는 강추합니다. 백마고는 이제 일지망 컷으로 많이 빠지죠. 그리고 특히 문과 애들, 그러니까 이게 문과 애들이 많이 몰렸다 안 몰렸다 보통 이러는 편이긴 한데, 일단 일지망에서 컷이 나는 학교예요. 그래서 백마고를 떨어지면 이제 그 밑에 와다다닥 해서 뭐 4, 5순위로 간다든가 막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면학 분위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백마고보다는 그냥 좀 좋지는 못한 편이고요. 사실은 그냥 시험도 그냥 무난해요. 근데 다만 편차가 좀 심해요, 이 학교도. 그래서 이런 좀 특징이 좀 있고, 백시는 백설이랑 백말 좀 섞은 느낌이고, 여기는 좀 이지망 컷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지망 컷이라는 말이 뭐냐면, 실제로 이번에 저기 북일고 썼다가 떨어져서 이지망으로 걸려서 백신 들어간 친구가 있거든요. 뭐 그 친구라든가 이제 전사고 썼다가 떨어진 친구들이 많이 가요. 그리고 과중반 때문에 상위권 애들도 많이 쓰죠. 그래서 상위권 애들끼리의 경쟁이라든가 그 상위권을 위한 커리큘럼 프로그램 이런 건 좀 우수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과를 가겠다라고 하면 전 백신고 개인적으로 강추드리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1학년은 좀 내신 대비 범위도 좀 이렇게 많지도 않기도 하고 그냥 무난해요. 그래서 과중반을 간다고 하면 면학 분위기도 좋고 한데, 이제 전체적인 편차로 봤을 때는 백마고랑 비슷하게 편차가 좀 많이 심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쓰리백 학교가 다 편차가 좀 많이 심합니다. 잘하는 너무 잘하는데 못하는 애가 너무 못하니까 그 중간지대가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잘하는 애들만 챙겨주는 게 실정입니다. 정발고도 백신고랑 똑같이 이과생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정발고 같은 경우 지금 고3 애들 제가 다 과중반인 애들만 지금 가르치고 있었는데, 여기도 1, 2제만 컷 나고요. 여기는 또 반대 과학고랑 영재학교 다니다가 떨어진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과중반에 괴물들이 좀 많다는 썰이 좀 있고요. 실제로 제가 과중반 가르치는 학생들 보면은 확실히 여기는 조금 경쟁의 수준이라든가 공부를 잘하는 수준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있기는 해요. 막 계속 수학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계속 100점 맞는다든가, 과학은 아무것도 아닌데 계속 100점 맞는다든가 이런 괴물들이 있어요, 정말고가.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좀 있고, 근데 또 일반 반이랑 또 비교하면 너무 심하게 차이 나요, 면학 분위기가. 그래서 백신이랑 정발은요, 과중반 가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면학 분위기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차이가 심하게 크게 나요. 그래서 과중반 같은 경우는 제가 과중반 가르치니까, 그리고 제가 2학년 되면 학생부 다 들고 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과중반은 제가 들고 오라고 하기 전에 이미 선생님의 면담이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학생부 세특 관리를 이미 철저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확실히 신뢰할 만 하겠다라는 좀 느낌이 좀 들었고요, 정발고는. 저동은 이제 문과 중심이죠. 그러니까 문과 쪽으로 특화가 돼 있다, 그럼 좀 가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도 세특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이 저동고가 좀 어떻냐면, 뭐 국민대, 숭실대, 그 다음에 그 위에 뭐 홍익대, 여기 되게 잘 가요. 그러니까 세특이 좀 괜찮으니까 학종이나 이런 걸로 좀 잘 가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영어가 조금 빡셀 수 있다, 이게 조금 특징이고, 일단 어쨌든 문과 중심 쪽에 학교를 가겠다 하면 전 저동고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그냥 묶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가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세원고는 16지망도 붙습니다. 세원고는 그래서 유배지라고 저희가 보통 우스갯소리 얘기하는데, 전사고 썼다가 막 쓰면 이렇게 갑자기 맨 끝에 붙으면 거진다 세원고예요. 그래서 세원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매년 그러니까 세원고는 보통 그래서 또 정시로 많이 준비해요. 그러니까 이게 학업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그냥 고2부터 정시 준비하거나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세원고는 그래서
매번 들어보면 고3 애들 다 잔다. 아무도 공부를 안 한다. 공부를 하는 애가 앞에 2명이다. 그냥 그 2명만 딱 대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다 보니까 저는 가까운 거 아니면 사실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고요. 오히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고등학교 선행이 좀 돼 있고 난 좀 자신 있어. 오히려 내신 후 좀 1등급 다 따가지고 교과로 갈래. 저 이거 전략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쉽사리 권장하기가 좀 어려워요. 세특을 잘 안 써주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막상 갔는데 1등급이 안 나오면 좀 낭패거든요. 9등급제는 그게 유효했는데 이제 5등급제는 조금 수월하다 보니까 생각은 해볼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사실 조금 권장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 아니면 별로 안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딱 이 8학교에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면학 분위기가 제일 중요한 친구. 그러니까 좀 다른 친구들의 분위기를 좀 타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문과면 저동이랑 백석이 제일 낫고요. 근데 아까 이과 중심이라 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백석은 고루고루 밸런스가 좀 괜찮아요. 그래서 백석은 좀 가는 게 편하고 면학 분위기보다는 백석이 너무 빡세서 좀 부담된다. 그럼 백마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과 계열은 정발이랑 백신. 여기가 저는 강추드려요. 여기 과중반 있잖아요. 과중반 때문에 여기 가는 게 좋고 과중반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화생지를 한 번에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화생지를 한 번에 다 해야 되는 거에 있어서 아이가 기본적인 학업 역량이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느 정도 좀 선행이 돼야 될 수도 있다. 근데 그게 되면 더할 나위 없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시까지 염두에 두겠다. 나는 공부에 자신 있다. 그러면 이 두 학교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거 다 의미 없고요. 제일 좋은 건 가까운 데 가는 거예요. 눈 떴는데 앞에 봤는데 백마고다. 그럼 백마고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까운 데를 가야 되는 게 고3 됐을 때 이동에 드는 시간이 너무 많으면 이거 엄청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체력 싸움에서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집이 탄현인데 백석을 다닌다? 이거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조건 통학거리가 제일 중요하다. 운전과 같은 특이 케이스가 아니면 저는 통학거리에 맞춰서 고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제가 전략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전략이 일단은 2순위인 게 1순위는 태도예요, 사실. 그러니까 성적이 좋은 애가 서울대를 가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패러다임이 제가 깨지기 시작한 게 2년 전부터고요. 분명히 제가 가르쳤을 때 이 친구는 인서울 못하겠다. 실제 사례예요. 실제 사례인데 제가 작년까지 가르쳤던 학생이고 저희 학원 1호 고등부 학생이었어요. 저희 학원 제가 1인 학원 할 때. 그래서 그 친구 사례가 고2 1학기 때 끝났는데 영어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단어를 100개를 시험 봤는데 3개, 5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3시간 외우게 했는데 5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봤어요. 근데 그 친구 국민대 영어영문학부 갔습니다. 영어는 2등급 땄고요. 그러니까 5등급, 7등급 나오던 학생인데 근데 그 친구가 장점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우직한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8시간 해 라고 하면 진짜 하는 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요일까지 주 7일 내내 8시간씩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제 예상을 깬 친구들 다 공통점이 뭐였냐면 악바리 정신이 좀 셌어요. 그러니까 태도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태도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왜 학원 확장했냐면요. 중등부 때문이거든요. 중학생 애들한테 맨날 얘기했던 건데 제가 사실 고3 전문으로만 쭉 하다가 계속 학년을 내려온 건데 저는 중등부를 왜 가르쳐야겠다고 확신했고 왜 제가 거기서 강한 확신을 했냐면 이 태도가 중3 때 생겨요. 이 태도가. 중2, 중3을 제대로 안 보내면 고1 때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중2, 중3 때 그 태도가 생기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중2, 중3 때 성적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아이의 태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태도는 훈련을 해야 돼요. 후천적으로라도.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그래서 일단 3가지는 저희가 이제 아우트로로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저희가 쭉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일단 첫째 제가 아까 독서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독서는 무조건 해야 돼요. 지금 독서를 그래서 제가 중3 애들은 하라고 해서 실제로 저한테 쌤 저 책 뭐 읽어요? 이렇게 연락을 개인톡으로 한 친구도 있었는데 독서 같은 경우는 일단 세특을 꾸며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특에다 무조건 넣어야 돼요. 넣으려면 근데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책을 다 읽어놔야 돼요. 두루두루.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일단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저희가 게시판이 있어요. 저기 게시판에 그냥 공개적으로 붙여놓고요. 그래서 애들 보고 목록 쓰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목록을 쓰라고 해서 애들이 좀 선의에 경쟁하면서 뭐야 옆에 호일은 5개나 썼네? 그럼 혜성이가 난 그럼 7개 써야지. 그럼 호일은 8개 쓰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목록을 쓰게 하고 그럼 제가 이제 목록을 보면 이게 얘들 진학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호일이가 너무 공학 계열로만 다 읽었다? 그럼 이제 호일한테 제가 가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인문 계열 쪽으로 이 과목, 도서를 읽는 게 좋을 거야. 이거 한번 읽어와 볼래?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코칭을 좀 할게요. 그러니까 거창한 건 아니고요. 계속 책을 읽고
올바른 방향으로 책을 읽게 조금 가르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되려면 해야 되기 때문에 희망하는 학생이 있다면 저희가 그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아예 애들이 숙제를 너무 안 해서 그냥 학원에서 하고 가는 친구도 있는데 일단 이 친구들 반응이 너무 좋아요. 애들이 좋아해요. 오히려 애들이 좋아하던데 일단 왜 그러냐면 꾸준함이 제일 필요한 게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집에 가면 풀려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오히려 역설적으로 애들한테 얘기한 게 그래 그럼 집에 가서 쉬어. 대신 하고 나서는 네가 8시간이든 9시간이 되든 네 눈앞에 있는 거 다 끝내고 가. 틀려도 돼. 근데 끝내고 가. 하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서술형 한 번도 손 안 댄 학생이 있거든요. 그 친구 요즘 서술형 계속 쓰더니 일일 테스트 계속 80점, 90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희망하는 현우도 만약에 이제 희망하는 친구 있으면 숙제 다 끝내고 보낼게요. 그래서 무조건 다음 수업 때 과제 평가가 A 나오게.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맞춰서 제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술형이죠. 서술형 사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가 지금 타이트하게 훈련하고 있어요. 저희 고등부는 교재 직접 만들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만든 교재가 일산에 있는 아까 같은 그 기출 있잖아요. 기출 서술형 싹 다 모아서 저희가 편집해서 아이들 지금 훈련시키고 있고 실제로 지금 중3 애들 독해 특강하는 거 다 저희 지금 백마, 풍동, 세원, 정발 얘네 기출 문제 있잖아요. 그거 짜기 위해서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 저희가 편집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술형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일단 서술형은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완하고 훈련을 시키고 특히 2학기 때는 중학교 때 필요한 문법이 약한 친구들은 저희가 클리닉으로 따로 빼서 계속 영작 훈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상반기 입시 설명이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오늘은 중점적으로 아이들이 대학교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뭔가를 위주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가을쯤에 하반기 고2 입시 설명회도 기획 중인데 그때는 각 학교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략적으로가 아니라 이 학교 가면 뭐 들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그 대진고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러면 현우가 뭐 컴퓨터를 가겠다 그러면은 이거 들어야 됩니다. 요거 들어야 됩니다. 동선을 짜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는 이제 하반기 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한번 문자 안내 한번 드릴게요. 네, 일단 여기까지 마쳤고요. 일단 유익한 시간이 좀 됐으면 했는데 감사합니다. 네.